처음엔 값싼 기름 한 줄기가 중국 경제의 뒷문을 조용히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의 시선을 비껴가며 오래 버틸 비밀 통로를 손에 넣은 듯 했죠. 그런데 지금 그 통로가 오히려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역전의 순간 숫자가 갑자기 비명이 되는 장면을 따라갑니다. 한때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에도 수십 척의 유조선이 오가던 길목으로 읽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흐름 자체가 얼어붙은 듯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바다가 막히면 지도 한가운데 선 하나가 끊기는 게 아닙니다. 그 선에 기대고 있던 공장과 물가와 수출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특히 아팠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란산 원유의 대부분을 사실상 중국이 받아내고 있었고 그 물량은 하루 161만 배럴 안팎으로 거론됐습니다. 게다가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8달러에서 14달러가량 싸게 들여왔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싼 기름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중국 제조업에 보이지 않는 할인권처럼 작동해왔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고 수출 거점까지 타격을 받는 순간 그 할인권은 종이장처럼 찢어집니다.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기지가 흔들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믿고 있던 공급선 하나가 통째로 끊기는 셈입니다. 어제까지는 당연했던 흐름이 오늘은 사라진 겁니다. 경제는 대개 이런 식으로 무너집니다. 큰 폭발보다 당연하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충격은 곧바로 정유와 수출에서 드러납니다. 대형 정유사가 공장 가동률을 줄이고 바깥으로 내보내던 연료 수출까지 조이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건 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에서 쓸 기름도 빠듯해졌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집안 창고가 비어가는데 남의 집부터 채워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까지 뛰면 부담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전쟁 전보다 50% 가까이 올랐다는 식의 분석이 나오는 순간 에너지 수입 비용은 한 나라의 산업 전체 위에 거대한 추가 청구서로 올라앉습니다. 유가가 10달러 오를 때마다 연간 수입 부담이 400억 달러씩 늘어난다는 계산도 거론됩니다. 숫자만 보면 차갑지만 그건 결국 전기료와 운송비와 생산비가 한꺼번에 뜨거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이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이 들여오는 원유의 상당 부분이 페르시아만을 지나야 하고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목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에서 오는 물량도 같은 불안 위에 놓입니다. 하나의 문이 흔들리면 그 뒤에 서 있던 여러 통로가 동시에 불안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한 나라와 한 항로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에너지 구조 전체의 약점이 드러난 장면으로 읽힙니다. 여기에 또 다른 축의 공급선까지 약해졌다는 해석이 더해집니다. 미국과 대립하던 산유국에서 들어오던 할인 원유가 흔들리면 중국은 한 달 사이 두 개의 저가 파이프를 동시에 잃는 셈이 됩니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단순합니다. 더 비싼 기름을 사오거나 덜 돌리는 겁니다. 둘 다 성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선택입니다. 이 충격은 물가에서 가장 먼저 얼굴을 드러냅니다.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3% 상승했다는 식의 수치가 등장하면 시장은 곧바로 긴장합니다. 원래는 물가가 오르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던 나라에서 갑자기 물가는 뛰고 경기는 식는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한 단어를 떠올립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장 피하고 싶은 조합입니다. 더 무서운 건 기름이 단지 자동차와 발전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석유가 막히면 석유에서 갈라져 나오는 수많은 원자재가 함께 흔들립니다. 비료 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봄 파종이 흔들리고 메탄올 같은 석유화학 원료가 막히면 플라스틱과 화학산업이 연쇄적으로 멈칫합니다. 산업은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닙니다. 하나가 막히면 나머지가 줄줄이 늦어집니다. 보험료가 뛰는 문제도 작지 않습니다. 배가 위험한 길을 지나야 할수록 보험은 급격히 비싸지고 그 비용은 결국 물건 가격에 녹아듭니다. 기업은 원료를 비싸게 사고 운송도 비싸게 하고 금융 비용까지 더 냅니다. 이런 비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누적이 제조업의 체력을 천천히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시선을 조금 더 넓히면 중동에 깔아두었던 중국의 장기 구상도 흔들립니다.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만들어온 사업과 인프라, 육상과 해상을 잇는 경제 통로들이 지정학적 충돌 앞에서 멈춰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지도 위의 화살표처럼 단순해 보이던 구상이 전쟁 앞에서는 가장 먼저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돈은 넣기 쉽지만 빼기는 어렵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장면도 있습니다. 이란이 오히려 위안화 결제로 움직이는 배의 통행의 문을 열겠다는 식의 조건을 내거는 순간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중국에는 기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달러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위안화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카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중국은 선뜻 웃지 못합니다. 그 카드를 받는 순간 중국은 반미 진영의 선두에 선다는 정치적 신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을 달러 결제망에서 밀어낼 명분을 얻습니다. 위안화 실험은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현실의 국제금융은 여전히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선물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독이 든 잔에 가깝습니다. 마시기에도 두렵고 거절하기에도 늦은 잔 말입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왜 이런 위험한 관계가 시작됐는지 보입니다. 2021년 무렵 중국의 가장 아픈 약점은 에너지 자립의 부족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름을 사오지만 결제는 달러로 해야 하고 공급의 열쇠는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구조였습니다. 값도 남이 정하고 통화도 남의 것을 써야 하는 체제. 중국 입장에서는 늘 목이 잡힌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란은 중국에게 이상적인 파트너처럼 보였습니다. 세계 4위권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였지만 미국 제재 때문에 팔 곳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값싸게 사고 싶었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든 팔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장기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싸게 기름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겉으로는 투자와 협력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더 단순했습니다. 중국은 자금을 넣고 이란은 장기간 헐값의 원유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진짜 중요한 실험이 하나 더 얹혔습니다.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석유는 달러로 산다는 질서에 작은 균열을 내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그림자 선당 같은 우회 방식에도 기대야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추적 장치를 끄고 원산지를 바꾸고 바다 위에서 옮겨 싣는 식의 복잡한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유시설도 이란산 원유에 맞게 손보며 의존도를 키워갔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은 스스로를 이란산 기름에 익숙한 몸으로 바꿔버린 셈입니다. 문제는 이런 전략 전체가 한 가지 낙관에 기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불쾌해할 수는 있어도 설마 판 전체를 뒤엎을 만큼 강하게 움직이겠느냐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종종 가장 안심하던 가정을 먼저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 하나가 깨지는 순간 그 위에 쌓인 전략도 함께 무너집니다. 미국의 시선에서 보면 이란은 단순히 중동의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연결된 중국의 에너지 전략, 탈달러 실험, 중동 진출의 통로를 함께 흔들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란을 겨누는 행동처럼 보여도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전쟁터는 한 곳에 있는데 계산서는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더 뼈아픈 차이는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체력입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자국 내 생산 능력을 크게 키운 나라로 읽힙니다. 유가가 오르면 부담도 있지만 동시에 자국 에너지 기업에는 기회가 됩니다. 반면 중국은 필요한 원유의 대부분을 바깥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러니 같은 고유가도 미국에는 수익이 되고 중국에는 비용이 됩니다. 전쟁 전에는 중국이 이란과 러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싼 기름을 받아오며 가격 경쟁력을 유지했다는 해석이 강했습니다. 남들이 비싼 원가를 감당할 때 중국은 뒤에서 더 싼 에너지를 확보해 물건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할인 루트가 막히면 상황은 단순해집니다. 이제 중국도 남들처럼 제값을 내야 합니다. 그 순간 중국산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저가 경쟁력은 금이 갑니다. 제조업은 기름값 몇 푼 오른다고 바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몇 푼이 수천 개 공장, 수만 개 제품, 수백만 개 컨테이너에 동시에 붙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가가 오르고 수출 가격이 오르고 주문이 줄고 공장 가동이 느려집니다. 이 흐름은 번개처럼 오지 않습니다. 대신 매우 느리고 확실하게 체온을 빼앗아 갑니다. 원자재 공급선의 문제는 더 조용해서 더 위험합니다. 요소와 비료, 화학 원료, 각종 중간재가 모두 같은 해상 통로에 기대고 있다면 에너지 위기는 곧 식량과 생활 물가의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기름이 부족한 것과 밥상이 흔들리는 것은 멀어 보이지만 실제 산업 구조 안에서는 한 줄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긴장은 곧 시장의 긴장이 됩니다. 금융과 외교의 경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중국에게 위안화 결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드문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가 불타는 순간 중국의 탈달러 구상도 몇 걸음 뒤로 밀립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 역시 미국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위안화 결제 확대라는 그림은 갑자기 너무 멀어집니다. 군사 이미지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무기 성능을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광고판이 되곤 합니다. 중국산 방어 체계가 기대만큼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인식이 퍼지면 그건 단순한 체면 문제가 아닙니다. 무기 수출과 기술 신뢰, 더 넓게는 국가 이미지까지 함께 상처를 입습니다.
홍해 항로의 위험 역시 중국에는 큰 부담입니다. 이 길이 흔들리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수출선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야 하고 시간은 2주 가까이 더 걸리고 비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생산비가 오른 상황에서 물류비까지 뛰면 수출 기업은 2번 맞는 셈입니다. 만들기도 비싸고 보내기도 비쌉니다. 이보다 수출국의 잔인한 조합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구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란을 압박하면서 핵 문제를 건드리고 달러 중심 질서를 지키고 동시에 중국의 약한 고리를 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은 도와도 문제, 모른 척해도 문제인 진퇴양난에 놓입니다. 투자와 관계를 지키자니 미국이 부담스럽고 거리를 두자니 이미 쏟아부은 시간이 아깝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몇 갈래로 갈립니다. 가장 낙관적인 그림은 전쟁이 짧게 끝나고 유가가 비교적 빨리 안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중국은 비축유로 시간을 벌면서 에너지 구조 전환을 더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되는 장면입니다. 과거 석유 파동을 겪은 일본이 에너지 효율과 자동차 경쟁력을 끌어올린 것처럼 중국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가 여기에 실립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술과 산업 구조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그 시간을 충분히 가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개혁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개혁의 시간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더 현실적인 우려는 전쟁이 반년 이상 길어지고 고유가가 굳어지는 경우입니다. 비축유로 버티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에너지 비용이 계속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 중국 제조업의 저렴함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기업은 더 싼 곳을 찾아 동남아시아나 인도로 이동할 수 있고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싸게 들어오던 에너지가 끊기자 제조업 전체가 휘청였던 독일의 경험과 자주 비교됩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중국이 실용적으로 타협하는 경우입니다. 자존심을 잠시 접고 이란산 대신 미국산이나 다른 경로의 원유를 더 비싼 값에 들여오며 협상의 문을 여는 방식입니다. 관세나 기술 제재 문제와 맞바꾸는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불은 끌 수 있겠지만 그 대가로 중국은 다시 미국이 짠 질서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독립을 꿈꾸며 시작한 전략이 결국 의존으로 돌아오는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파괴적인 가능성은 금융 제재가 본격화되는 경우입니다. 이란과 위안화로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이 달러 결제망에서 밀려난다면 문제는 더 이상 석유가 아닙니다. 중국의 대외 무역 전체가 즉시 흔들립니다. 석유는 피에 가깝지만 결제망은 심장에 가깝습니다. 피가 부족해도 사람은 버티지만 심장이 맺히면 버틸 수 없습니다. 물론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이 받는 타격이 과장됐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중국 수입 원유에서 이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에 불과하다는 식의 반론이 나옵니다. 비축분도 있고 러시아산 증량으로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으며 중국은 석탄 비중도 높고 에너지 기술도 강하니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단순한 양만 보면 분명 설득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양만이 아닙니다. 가격과 경로, 설비 적합성이 함께 봐야 할 변수입니다. 이란산의 핵심은 단지 물량이 아니라 큰 할인폭이었고 그 할인은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으로 번역됐습니다. 러시아산으로 대체한다 해도 유종이 다르면 정유시설에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피가 적게 모자라도 사람이 흔들리듯 석유도 10%의 균열이 전체 산업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반론은 중국이 오히려 외교적으로 점수를 딸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동안 중국은 평화와 안정을 말하는 얼굴을 보여주며 중동 국가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외교적 이미지와 경제의 체온은 다른 문제입니다. 말의 점수는 쌓일 수 있어도 멈춘 공장은 말로 다시 돌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든든한 해결사가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산 원유 비중이 높고 파이프라인도 확대되고 있으니 걱정이 덜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분명합니다. 파이프라인 용량은 무한하지 않고 원유의 성질도 다르며 무엇보다 이란 의존을 러시아 의존으로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자립은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과 자유로워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하나로 모입니다. 싼 기름을 중심으로 짜인 중국의 이란 전략이 이제 유통기한 끝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끝까지 참을 것이라는 기대 위에 세운 구조는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허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값싼 것은 언제나 유혹적입니다. 하지만 국제정치에서 값싼 것은 대개 나중에 비싸게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중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환율과 물가, 에너지 비용은 국경을 모른 채 번집니다.
먼 나라의 해협 하나가 흔들리면 우리 일상의 숫자도 따라 흔들립니다. 싸고 편한 것에 익숙해질수록 그 뒤에 숨어있던 위험 신호는 더 늦게 보입니다. 그리고 늦게 본 위험은 언제나 더 비싸게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기름을 산 것이 아니라 시간을 샀고 지금 그 시간의 청구서를 받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거대한 나라든 한 사람의 삶이든 편리함을 위해 감춘 위험은 결국 언제 어떤 얼굴로 돌아오느냐는 것입니다.